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미국에서 굴르다가 오신 구루님을 모셨습니다. 구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루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렇게 긴박하게 녹음할 게 아니었는데 섭외도 긴박하고 어제 섭외됐습니다. 섭외도 긴박하게 해가지고 오늘 녹음 시작도 굉장히 긴박하게 해가지고 청취자 여러분은 저와 함께 구루님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까요? 혹시나 아직도 구루님을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휠체어가 굴러서 구루님이라는 이름을 쓰고 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요즘엔 틱톡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요즘 뭐라고 할까요? 크리에이터 구루님이고요. 네. 또 책을 3권 썼고 한 권 더 출간을 앞두고 있는 작가 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전에 비욘세 나오셨을 때는 두 번째 책, 첫 번째 책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책이었구나. 너무 영광이네요. 저 사실 들으면서 왔거든요. 네. 제가 나왔던 것을. 이제 곧 나온다며. 그래서 이제 그때 한 2022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듣다가 왔는데 듣기 싫다 이 목소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맞습니다. 그 유튜브를 계속 하셔도 아직도 내 목소리가. 그러니까요. 또 팟캐스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희가 뭐 책 공부를 하는 방송은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지금 쓰고 계시는 책은 어떤 내용이에요? 항상 비욘세가 뭔가 제가 나올 때마다 아직 책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나와서 홍보를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타이밍이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책 또 다음 달에 공개될 예정이고 제가 요즘에 약간 여행 크리에이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역마살이 껴서 한국에 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이런 여행 에세이를 지금 썼고 도서전에서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썼던 거는 그래도 나왔으니까 그거라도 어떻게 짧게 광고를 해볼까요? 1, 2, 3를?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을 주셔서 또 엄청 소중하거든요. 작가한테 이런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 어디 한번 해보세요. 네, 책팔이가 이렇게 소중한데 어쨌든 비욘세 나오고 바로 출간했던, 제가 좀 들어보니까 그때 그 책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고요. 구릅니다 라는 저의 약간의 회고록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용 책을 썼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오늘도 구르는 중이라고 해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뇌병변 장애가 있는 나아가 주인공인 그림책을 썼고요. 세 번째 책은 우리의 할부는 사치가 아니야 라는 이제 휠체어 탄 여성들만 인터뷰를 한 인터뷰집을 썼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들은 얘기인데 처음 듣는 것처럼.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제가 요즘에 구루님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다가 뭐 이 사람은 언제 한국에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행을 갔다고 올리실 때가 있고 여행을 갔다 와서 업로드를 했습니다라고 올릴 때가 있어서 지금 한국에 계시는지 아닌지를 되게 헷갈려 하다가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 협업 등을 받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확실히 계시구나. 제가 그딴 식으로 맨날 포스트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백수가 되어가가지고 위기감을 느끼고 이렇게 썼는데 처음으로 섭외를 해주셨다. 어머머, 너무 신난다. 네, 어제 섭외됐지만 오늘 나오게 되었다. 제가 요즘에 약간 업무 일정상 다음 주에 나의 운명 내가 모른다. 그래서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주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주말에는 확실히 시간이 있으니까 그랬다가 어차피 뭐 이번 주도 뭘 할까 고민하던 차에 설마 내일 되시진 않겠지? 라고 물어봤는데 된다고 해서 제일 잡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게스트분이 짠하고 된다고 하셔서 너무 놀랐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많이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지금 구루님이 제일 많이 해외를 돌아다니시거든요. 그걸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다가 아무래도 이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그
그 뭔가 파랗고 우울하고 춥고 이런 감성이 있는 교환학생 생활기가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 한번 소개해주세요. 혹시나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네, 여러분 사실 영광의 시대가 언제였나 싶은데 제가 팟캐스트 들어보니까 이때도 네. 제 영광의 시대가 지나갔고 지금은 되게 작고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영광의 시대를 구분하는 어떤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까요? 약간 고민 없이 올려도 조회수가 잘 나올 때가 영광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빵빵 터질 때 아무거나. 그 저는 또 이제 2025년에 구루님은 내가 한창 잘 나갈 때 비욘세에 나왔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구나. 네. 그냥 늘 과거를 그리워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래서 많이 안 보셨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유튜브에 굴러라 구루님을 검색하시면 요즘에는 약간 영어 다큐멘터리식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정말 P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P인데 그래서 교환학생을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전액을 지원해주는 대신 장소를 잘 고를 수 없는 랜덤 게임으로 돌려돌려 돌림판식의 네,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버린 거예요. 굉장하네요. 저는 인생이 제 맘대로 풀릴 줄 알았죠. 그래서 그런 걸 지원하면서 마음대로 풀릴 줄 알았다니. 그래서 가차하니까 재밌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신청서에는 나는 LA에 가서 영상 공부를 하고 싶다. 1지망, 2지망을 쓸 수는 있고 지망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나의 관심사 이런 거 어필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고 이제 또 장애인이니까 난 추운 데는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저를 찬스 좀 한번 팔았어요. 써보려고 또. 팔았는데 정말 미국은 뭐 그런 거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다 갈 수 있다는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지 저를 이제 노웨어라고 부르더라고요. 미국인들이. 노웨어. 아무것도 아닌 인디애나라는 곳으로 저를 보내서 저도 몰랐어요. 그 지역을 몰랐고 제가 아는 건 인디애나 존스 영화밖에 모르고 저도 그 인디애나로 가셨다고 해가지고 인디애나랑 인디애나폴리스랑 다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요. 그게 이제 중심 도시였고요. 알고 보니 그랬고요. 저는 거기로도 가지 못했고 세상에.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또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들어가야 있는 시골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 정말 춥고 이제 햇볕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제가 또 1월에 갔어요. 그래서 인디애나의 가장 이제 거친 계절 시기인 1월에 가서 막 폭설을 맞고 뭐 체감 영하 34도인 곳에 이제 막 고립되고 이래서 우울한 영상을 많이 만들었죠. 역시 예술의 영감은 우울함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어차피 우울할 거면은 아이템으로라도 승화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구루님도 쭉 서울에 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파에 휠체어로 많은 곳을 야외에서 이동할 일이 사실 비장애인도 별로 없잖아요. 휠체어를 안 타는 사람도. 근데 제가 알기로 미국은 또 너무 크고 건물과 건물 사이도 되게 멀고 그렇다고 들어가지고 어땠어요? 정말 제가 온실 속의 하트처럼 컸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느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말 서울에서만 살아서 사실은 굉장히 좁은 세상에서 살았고 또 아무래도 휠체어를 타다 보니까 뭐 비가 오거나 이러면 외출을 삼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그런 안전하게 컸는데 이제 거기 가니까 정말 눈이 많이 오고 막 마트 같은 데 가려고 해도 막 버스 타고 거의 막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곳에 떨어져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초반에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요. 근데 제가 있는 곳이 또 캠퍼스가 그 접근성이 좋기로 미국에서 탑 10에 드는 그런 캠퍼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캠퍼스 안에서는 너무너무 편하고 제 장애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잘 다닐 수 있어서 또 적응을 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접근성이라 함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기도 되게 편하고 근데 사실 저는 그 콘텐츠를 계속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 각지에 있는 대학생들이 왔겠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유튜버 동양인 교환학생의 존재라는 것이 물론 유튜버라는 건 진짜 되게 관심이 많이 줬어요. 그게 신기했을 것 같아요. 휠체어보다도 이 사람은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동양인이 나타났다가 훨씬 신기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진짜 정확해요. 오만 곳에 카메라를 다 들고 다녔었는데 정말 안 찍고 다 찍고 다녔었는데 이제 애들이 너 유튜버야? 이렇게 물어보고 막 채널 보여주면은 너 완전 유명하다 막 이러면서 왜냐면 거기가 정말 시골이었어서 이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출신 유튜버
그 지역을 뭔가 알리는 유튜버가 가장 네. 유명한 유튜버가 제가 막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구독자 1000명이셨어요. 인스타그램.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인스타그램 한 10만 명이 넘으니까 애들이 막 지금 먼씨의 스타가 나타났다. 그래 지금 방탄소년단 왔지 뭐. 이러면서 좀 띄워져가지고 기분이 좋았고요. 네. 그 또 홍세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저는 신기했던 게 당연히 제가 관심을 진짜 많이 받았고 저는 뭐 그거는 뭐 태생이라서 놀랍지 않은데 그래서 막 인터뷰 요청이나 콜라보레이션 요청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작은 캠퍼스에서. 근데 재밌었던 게 저도 대학생, 아직도 대학생이거든요. 놀랍게도 3년 전에 대학생이었고 지금도 네네네. 대학생인데 대학생 시절 내내 약간 학교에서 인터뷰를 해달라고 하면은 보통은 장애 학생으로서 이 캠퍼스에서 살아가면서 뭐가 뭐 불편했냐 이런 걸 묻는 인터뷰가 많아서 네.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인터뷰를 수락했거든요. 네. 공부도 좀 할 겸 너네 과제를 좀 도와주겠다 싶어서 했는데 정말 아무도 휠체어에 대해서 많이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그냥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그러니까 네. 국제학생으로만 보지. 엔드 유튜버. 네, 그렇게만 보지. 휠체어를 타고 캠퍼스 생활이 어때? 이런 질문이 없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휠체어 탄 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고 오히려 동양인 여자애가 혼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게 신기했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내가 어디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뭔가 나라는 사람이 되게 다르게 인식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되게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다들 촬영에 엄청 우호적인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도 그런 촬영에 우호적인 사람들은 많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찍고 싶으면 찍어 정도의 느낌이라면은 약간 제가 뭔가 그분들이 너무 시골에 있다는 편견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 약간 너무 신기해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떤 거는 되게 드라마타이즈 같이 찍은 네. 것도 있는데 친구들이 이거 다 되게 협조해줬나 보다. 그래서 영상미가 좀 좋게 나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연기도 막 해주고 친구들이 나레이션도 해주고. 네, 막 시키면 다 해주고. 네. 근데 거기가 정말 시골이었어서 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술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선생님이 한국 분도 계시고. 그것도 진짜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이 인디애나의 먼씨라는 정말 네. 듣도 보도 못한 죄송합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 한국인 기준으로 듣도 보도 못한 인디애나까지는 그래도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먼씨는 정말 다들 놀렸어요. 뭐 먼지도 아니고 뭐냐 이러면서 비하 발언. 지역 비하 발언 죄송합니다. 지역 비하 발언 죄송합니다. 진짜 몰라가지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좀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네. 또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되게 행운이라고 느꼈던 거는 제가 만약에 정말 뭐 유명한 대학에 갔으면은 거기는 한국 학생도 많을 거고 아시아계 학생도 정말 많을 거라서 제가 그렇게 또 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백인이 90%인 인디애나라는 곳에 가서 또 힘들게 생활을 하니까 한국인 교수님들이 이렇게 좀 굽어 살피시고 소문이 났겠지. 네. 어디 누가 왔다더라. 네. 근데 걔가 약간 한국인처럼 생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알아듣게 설명해 보자면 어느 정도 시골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한국이랑 비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너무 땅이 크니까 그 제가 원래 틱톡에다가 그 미국 시골에서 살아남기라고 해가지고 스몰 타운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막 어떤 미국인들이 약간 분노를 한 거예요. 약간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야 서울은 코딱지만 하고 지금 면시는 서울에 뭐 엄청 또 땅은 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스몰 타운이냐 막 이래가지고 스몰 타운 정의해봐라. 네. 그치. 그래서 그 맞는 말이긴 하다 하는 정도로 땅은 넓은데요. 정말 평지밖에 없고 그게 또 휠체어한테는 좋지만 그래서 정말 멀리 보여요. 시야가 좋다. 아무것도 가리지 평원처럼. 않아요. 정말 멀리 볼 수 있고. 근데 또 정말 더 시골인 곳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월마트와 타겟이 둘 다 있었는데 그게 있으면은 깡시골은 아니다라고 미국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마트가 있으면 일단. 그래서 큰 마트가 유명한 마트가 2개 있다. 그 유명한 마트는 구루님 사시는 데서 어느 정도 거리예요? 하나는 버스 타고 한 40분. 그러니까 하나는 버스 타는데 환승을 해야 돼서 총 걸리는 시간은 거의 1시간 반. 대박. 네, 일단은 동네 안에 있다. 근데 저는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차 같은 거를 살 때도 전기차가 제주도나 서울에서는 조금 살만한데 다른 지역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일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로 어쨌든 휘발유차보다는
정비 같은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또 이게 전동 휠체어를 타다 보면은 아무래도 문제가 됐을 때 바로 막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게 대도시랑 또 다를 수도 있어서 그 불안은 없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 심했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던 게 네. 휠체어가 한 번도 고장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감사. 정말 하늘 전 종교는 없지만 정말 하늘에 네. 감사할 정도로 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엄청 춥다 보니까 네. 배터리가 약간은 맛이 간 것 같아요 지금. 맞아. 원래 추우면은 수명도 달라지고 갑자기 팍 꺼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보다 제 지금 이름은 없는데 네. 이 친구가 네. 힘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아 지금 타고 오신 친구인가요? 네네네네. 이름을 좀 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어머 지구 반대편까지 갔다 오신 분. 그러니까요. 네. 제가 휠체어 2대를 가져갔고 네. 그래서 아마 약간 혹시나 고장이 나면은 스페어가 있다는 네. 마음으로 살아서 조금은 낫긴 했는데 아 그래도 정말 고장 나주지 않은 것에 와. 정말 큰 감사를 휠체어에게 합니다. 근데 휠체어 2대를 가져갈 때 저도 이제 구루님 콘텐츠 보다 보니까 휠체어는 수화물 무게로 치진 않지만 2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 저도 의문인데요. 네. 원래는 아마 추가 비용을 내야 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액을 지원해주는 스폰서십으로 갔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비행기 티켓이나 이런 거 다 그냥 알아서 처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제 없이 그냥 온 게 아닌가. 네, 제 주관사가 미국 국무부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멋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처음에 출국할 때는 혼자 나가셨어요? 카운터까지는 가족들이 다 같이 배웅을 해줬고 네.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진짜?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저는 약간 제가 방송국 놈들이라서 아이 들어갈 때 누가 같이 들어갔겠지. 그래도 기숙사 방까지는 들어가고 카메라 누가 잡아준 다음에 빠이빠이 했겠지라는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혼자 들어가신 거건 그럼 휠체어 2대 플러스 이제 이민 가방만한 그 큰 캐리어 그 영상에 나왔던 그렇게 같이 가져가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다행인 거는 사실 한국에서는 되게 그게 아직도 공항에 인력도 많이 없고 이게 외국이랑 좀 시스템이 달라서 직원들이 좀 이 장애 승객 지원에 좀 힘을 붙여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런 문화들이 있어서. 네. 다행히 저는 도착하면 미국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 학교 셔틀 타는 데까지 또 제 짐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셔틀 탈 때는 또 드라이버가 도와주고 하셔가지고 엄청 힘들진 않았고 네. 근데 그냥 이제 이 모든 짐을 내가 관리해야 된다는 스트레스와 그쵸. 또 한국만큼 안전하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쵸. 인천공항만큼은.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 딱 도착했을 때 정말 저도 되게 쫄려서 막 잠도 잘 못 자고 네. 한 진짜 36시간은 그냥 깨어있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랜덤으로 학교 배정 얘기를 들을 때부터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비장애인도 그런 선택은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것 같단 정말?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루님이 워낙에 여행 가는 걸 많이 보여주시니까 파리 기차역에서 거의 뭐 숨 참고 러브다이브 하듯이 턱 넘은 일도 많으시고 그게 너무 지역이 다르니까 되게 알아보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다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 혼세님 표정이 약간 정말 네. 왜 그랬니? 약간 이런 눈빛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근데 뭐 제가 살아보니까 어차피 제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럴 거면은 그냥 운명에 맡기자 주의가 된 것 같아요. 너무 한심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 같이 여행을 해본 아버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같이 여행 다닐 때 생각보다 의외로 수월한 것도 많지만 의외로 생각 못했던 좀 변수도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서 랜덤으로 지금 이걸 돌렸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셨을지. 약간 어느 정도 저를 포기한 것 같아요. 가족들이. 네네네. 네, 그래서 근데 뭐 걱정은 당연히 많으셨겠지만 또 어느 정도 제가 또 해낼 거라는 걸 좀 믿고 계시니까 딱히 뭔가 말씀 안 하셨고 또 돈이 안 드니까 네네네. 뭐 부모님이 지원해 주실 게 없어서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시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말해봅니다.
그러면 대학교 생활하면서 좀 제일 기억에 남거나 아 이것 때문에 나는 오길 진짜 잘했다라고 느꼈던 것들은 너무 많겠지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약간 재미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부담. 아니에요. 갑자기 부담. 지금 저희 방송이 소문 이상하게 났는데 원래 이런 일상 얘기를 하는 방송이라서 좀 개그 욕심이 있어서 네. 어쨌든 근데 좀 진지한 대답인데요. 네. 제가 되게 좀 칭찬에 메말랐다는 거를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사실은 되게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뭐 유튜브도 되게 꾸준하게 하고 있고 책도 냈고 그래서 네. 되게 뭔가 창작물들이 많은 창작자인데 네. 저 스스로도 되게 내가 진짜 잘하고 있나라는 마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 물론 좋은 후기들과 피드백들이 너무 많지만 네. 가끔은 그러니까 제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든 것들보다. 그래서 어떤 인터뷰를 가거나 특히 책 냈을 때 네. 갔을 때 저는 뭔가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문장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뭐 글의 구성이나 배열이 뭐 수준이 높다든지 물론 아니어서 그런 얘기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항상 저한테 오는 질문은 약간 장애가 있는 작가로서 뭐 이런 어려움은 없었는지 혹은 뭐 이런 글을 썼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썼다더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항상 저는. 방금 저도 얘기 들으면서 놀랬던 게 그런 문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생각하신 게 아 저렇게 느끼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저는 이제 책을 봤으니까 사실 그 전부터 원래 자막 쓰는 톤이나 이런 데서도 이번에 시도한 것도 그렇고 그 자기확 씨는 되게 강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저 하트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저는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 피드백을 항상 듣는데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가 약간 만족스럽지 못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사회심리학 수업을 듣다가 네. 어떤 단어 하나를 발견했는데 제가 좀 영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그거가 어떤 뜻이냐면은 기여적 모호성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 마이너리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어떤 피드백을 들었을 때 한꺼풀 더 해석이 들어가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흑인이다 네. 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심지어 성공해서 어떤 자리에 들어갔다고 해도 아, 저 사람은 뭐 흑인치고 잘한다는 피드백을 듣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도 스스로 약간 아, 내가 지금 정체성 때문에 뭔가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하는 해석이 들어가는 심리적 현상을 말한다고 하는데 많은 여성분들도 느낄 맞아요. 것 같아요.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여자라서 내가 뭔가 이득 본 게 있지 않을까? 사실은 내가 여성이라서 더 늦게 올라갔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그게 너무 내면화되기 쉬운 것 같아요.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각자의 어떤 가지고 계신 정체성 때문에 맞아요. 그런 감정을 당연히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했던 일을 스스로 더 작게 생각하거나 네. 저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되게 그거에 대해서 항상 뭔가 좋은 얘기를 들어도 내가 장애가 없었더라도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네. 대다수의 피드백이 약간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를 대단하시다. 많이 하니까. 약간 이런 톤으로.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다큐멘터리 수업을 들었었어요. 항상 공부를 하고 싶었고 원래는 좀 짧게 말하자면 원래는 길게 그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좋습니다. 네, 원래는 풀강이어가지고 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강의였는데 좀 빌어서 제가 이런 사람이고 막 이런 활동도 하고 있다 막 링크를 막 첨부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렸었는데 교수님이 내가 너 걸 봤는데 굉장히 너는 뭔가 재능이 있어 보이고 이 수업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부학과장분한테 막 연락을 해가지고 저를 들여보내주셨어요. 그 수업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조금 자신이 생겨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만들 때마다 교수님한테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첫 메일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첫 메일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dude 이렇게 시작해요. 약간 이 자식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야 이런 느낌인데 막 그걸 3개나 쓰시고 막 느낌표를 붙이면서 너가 지금 만들어낸 어떤 컷을 자르는 내재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이런 본능 영상을 구성하는 속도감이나 뭐 화면을 구성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 이건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다. 약간 이런 식의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되게 기술적인 거, 너 어떤 툴로 편집을 하고 있고 뭐 얼마나 걸리고 특히 믹싱이 훌륭한데 오디오 믹싱은
어느 정도의 노력을 들이고 있냐 전체적인 작업에서 그런 메일을 받았는데 제가 이런 피드백을 처음 들어봤다는 걸 깨달은 거죠. 남들은 다 뭐 조회수로 얘기하거나 구독자 많으시잖아요 정도의 얘기를 할 때 네, 다른 분들은 약간 항상 특히 유튜브를 할 때 지금 되게 장애가 있으면 이렇게 뭐 카메라 드는 것도 힘들 거고 뭐 이럴 건데 이 정도 해서 정말 대단하다. 제가 생각한 거랑 또 다른 포인트구나. 네. 그래서 저는 구독자가 몇 명이고 뭐 이번 거 조회수 좋던데요 이런 생각을 때 저는 또 이제 너무 방송 제작진의 저의 기준으로 네. 성과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은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는 당연히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특히 높으신 저보다 이게 막 좀 나이 많으신 분들께서 이거 힘들 텐데 장하다 이런 메시지를 너무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기술적인 것으로 얘기를 들어본 게 정말 처음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저는 미국에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휠체어를 타서 혹은 타고 있는데 대단한 애가 아니라 그냥 좀 쟤는 좀 잘한다 하는 애로 평가받는 게 내가 되게 목말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구루님 얘기만 들었을 때는 약간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지금 굴러라 구루님의 뭐 조회수나 구독자나 이런 거를 볼 때 내가 영상을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심으로 온 게 더 많지 않을까라고 느낀다거나 하셨었을까요? 분명히 있죠.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면 이 유튜브 레드오션에서 어떻게든 튀어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휠체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튀고 저는 그리고 장애를 매개로 해서 어쨌든 콘텐츠를 만드는 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마냥 싫지는 않은데 이거 이상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요즘엔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좀 자신이 없던 부분을 좀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피드백을 들어서 내가 더 뭔가 다양하게 시도해봐도 되겠다. 장애 얘기만 하지 않아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모든 창작자들이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비혼 얘기가 없으니까 비혼 얘기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근데 내가 비혼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느끼는 저의 정체성이 비혼주의자인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방송작가 입장에서 왜 지상파에는 거의 다 결혼한 사람들 삶이 많을까 해서 뭔가 처음에는 이걸로 포커스하면은 이거 한 사람이 없으니까 많이 보겠지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비혼주의자로서 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이미 막 책도 내고 여기저기서 제안이 들어와서 할 걸 다 하고 나니까 다른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로에 딱 서게 되는 게 비혼 얘기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와 비혼 얘기만 하면 안 되지 않나 이 중간 어딘가에서 되게 헷갈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구루님 얘기하신 거랑 비슷하게 많이 듣는 청취자분들이 비혼을 내세운 팟캐스트가 많이 없어서 이걸 듣는 건지 이게 그냥 재밌고 뭐 일상에 듣기 어려운 소소한 여러 다양한 사람들 얘기나 아니면 너무 일상적인 얘기를 일상적인 톤으로 하는 게 또 거꾸로 좋아서 듣는 건지 뭐 때문에 좋아서 듣는 건지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감. 1인 창작자는 심지어 이게 콘텐츠에 대한 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나라는 사람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나를 좋게 볼까? 내 주변 친구들 얘네는 왜 나랑 친해지기로 했을까? 비욘세가 안 돼도 얘네가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뭔가 비욘세를 이용해서 이 친구들을 더 잘 홍보해 줄 수 있거나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지 지금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된다거나 막 이런 순간들도 한 번씩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들을 때도 어떤 콘텐츠를 앞으로 해나갈 것인가랑 그게 너무 나의 개인으로서의 나랑 너무 많이 연관짓게 되는 문제? 그건 다들 진짜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공감돼요. 진짜 너무 공감되고 진짜 창작자들이 다 고민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해왔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장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없었고 장애를 좀 슬프게 말고 다른 얘기 좀 해보자 해가지고 여태까지 해온 건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전 특히 다른 나라에 가니까 제가 장애인인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는 뭔가 대학생이기도 하고 되게 또 다른 많은 어떤 할 얘기들이 있는데 가끔은 장애랑 안 붙는단 말이죠 전혀. 근데 그랬을 때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봐줄까 하는 마음도 생기고 지금이 사실 제일 고민 단계예요. 네. 제일 좀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고민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느낌이에요?
이거 다들 하는 고민일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하고 싶은 거랑 제가 잘하는 게 좀 다른 느낌? 그래서 이번 책에서 사실 제가 그걸 시도를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이전까지 책은 다 제목도 막 구르는 중 이렇게 돼 있고 다 이제 휠체어 타는 삶에 대해서 중심으로 쓴 글인데 이번 여행기에서는 딱히 그렇게 뭔가 늘 모든 꼭지에서 막 휠체어를 탄 삶을 언급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여행기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장애를 빼도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정도의 어떤 문학성이나 어떤 그런 스킬이 있는 사람인가? 고민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다가 중간에 여기까지 썼고 그만 썼다. 이렇게 쓰고 싶지 않다라는 꼭지가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막 또 제 장애랑 연관을 지어서 여행을 하는 게 나를 좀 더 성장시키고 어떤 더 잘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쓰다가 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여행 간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막 내가 뭐 휠체어를 타고 여행을 가는 걸 막 보여줘서 사람들한테 어떤 대의를 가지고 막 성공을 해가지고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도망가고 싶어서 간 거였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이거를 뭔가 장애와 연관지어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그냥 말았던 꼭지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좀 영상도 전 좋아하고 글도 좋아하는데 내 이야기가 아니어도 심지어는 그래도 뭔가 내가 계속 쓰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 고민만 들었을 때는 정말 대작가로 가는 루트에 있는 사람의 얘기기는 해요. 글에 대한 고민도 하고 내가 어떤 글을 써야 될 것인가 앞으로의 그런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얘기 들으면서 구르님 글은 이런 점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하다가 그것도 약간 너무 웃기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4번째 책을 쓰시는 분한테. 그래서 아마 본인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맞아요. 글 자체가 좋다는 얘기를 분명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거는 약간 튕겨나가고 내가 받게 되는 내면화하게 되는 피드백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지금 너무 소름 끼친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은 제가 책을 새로 쓰고 있는데 꽤 3분의 1 정도를 썼어요. 근데 그게 책의 주제가 뭐냐면은 입장이 되게 비슷해요. 책 주제가 농담과 유머와 이런 개그 코드? 그걸 아무래도 팟캐스트 비욘세에 연관되는 얘기가 많겠죠. 이게 예능 팟캐스트고 사람들이 이걸 막 웃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걸 듣는 청취자이시기도 한 편집자님이 제안을 주셔서 이걸 써보자 했는데 저는 약간 그 모든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걸 사실 내가 알고 한 말이 있고 그냥 했는데 터진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많았던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뭐 예능 작가 15년 차 하고 있는데 뭐라도 할 말이 있겠지라는 어렴풋한 생각과 편집자님이 뭔가 발견하신 게 있으니까 하자고 했겠지. 이분의 안목을 믿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매주 하는데 성공하진 못하지만 가능하면 매주 화요일에 이제 하나씩 보내고 있거든요. 대박. 근데 이거를 쓰면서 알게 된 게 내가 너무 이 글을 쓰는데 적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안 웃기다 이런 게 아니라 웃기는 사람들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는 그래도 비교적 웃기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아서 나는 웃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스탠드업 코미디언이거나 이런 분들은 내가 이렇게 웃기다 를 얘기하는 거에 대한 테크닉이 되게 잘 돼 있고 그걸 전달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캐릭터 자체가 내가 이렇게 웃기다 여러분 저 지금 너무 웃기죠? 라고 하면 듣는 사람도 하하 너무 웃겨가 되는데 사실 비욘세는 일상 얘기를 하는 와중에 비욘세님 저럴 때 되게 웃기더라 라는 식으로 잘 된 콘텐츠여가지고 이걸 내가 각 잡고 쓰려고 하니까 진짜 깔깔 유머집을 쓰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채불암 시리즈를 쓰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누군가가 웃기다고 얘기하는 많은 것들 뭐 예를 들어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도 사실 청취자분들 사연이 웃긴 것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웃기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말투랑 어떤 톤과 한 번씩 상황극을 하거나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글 쓸 말이 되게 없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어렵고 플러스 제가 이번에 이걸 쓰면서 알게 된 게 나는 어떤 농담, 뭐 최근에 어떤 개그 코드 이런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비판하는 글은 너무 많이 쓸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너무 공감돼. 눈이 동그래지셔가지고 예를 들면
예전처럼 많이 쓰면 막 병신 같은 말 쓰면 안 돼. 그건 지체장애인 비하 발언이야. 라든가 이런 거는 쓸 수 있지만 그런 얘기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건 너무 모두가 얘기해서 누가 그런 책을 읽고 싶어 하겠어요. 그죠. 어쨌든 표지부터가 유머에 대한 얘기인데 그리고 심지어 지금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병신 이런 표현도 그걸 2025년에는 이미 그건 너무 상식이 돼 있잖아요. 그런 말 쓰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이 책이 나갈 시기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그 시의성 있는 어떤 주제를 잡는 것도 너무 어렵고 막 이런 와중에 제가 또 너무 바쁘니까 최근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주제는 또 막 생겨나는데 지금 출판사랑 하기로 했던 주제가 제일 저는 어려워하는 주제니까 너무 힘들게 막 귀가를 해서 막 정원이한테 미안해하면서 밤 산책을 하고 노트북 앞에 앉으면 너무 울고 싶은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어제 딱 새벽 3시쯤에 편집자님한테 장문의 이메일을 정말 거의 무릎 꿇고 쓰는 이메일을 보내고 왜냐면 이런 고민을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글을 처음 쓰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너무 이제 와서 거의 3분의 1을 쓴 게 뭐 제가 수고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출판사는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있었을 건데 이걸 말하려면 빨리 말하든가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큰 결례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읍소하듯이 보내고 그러고 나서 강원님이랑 퀴어 마이 프렌즈 강원님이랑 큰일인 여자가 해야지 만추님이랑 그 서하영 감독님이랑 저랑 넷이 이렇게 있는 서로 글쓰기 쪼아주기 방이 이제 화요일마다 에세이를 올려야 되는데 이 메일을 쓸 때 저의 심정과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를 그냥 그걸 한 편을 올린 거예요. 뭐라도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편집자님한테도 그냥 자기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그 에세이를 같이 보내드렸더니 편집자님이 내가 안 웃기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웃긴 글 쓰시다니라고 하면서 편집회의에 이걸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서 출판사 설득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뭐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 왜냐면 사실 이게 어떤 분들은 그냥 작가를 잘 달래서 어떻게 이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막 구구절절 메일을 써서 편집자님의 성정을 생각할 때 그래도 한번 작가님이 좀 이런 상태시래요라는 걸 좀 어필하려고 노력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이것도 그러면 뭐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민이 지금 구루님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데 야 이게 이 타이밍에 이 얘기를 하게 되다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읽고 제목이 싶다. 안 웃겨서 죄송합니다라는 글인데 보내드릴게요. 제목이 너무 웃긴데. 안 웃겨서 죄송하다라는 글인데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네. 근데 너무 공감돼. 선생님 약간 그 폴텐스가 아니고 뭔가 비원을 엄청 얘기하지 않고도 쓸 수 있을까. 맞아요. 저도 약간 휠체어 얘기를 안 하고 쓸 수 있을까. 이게 진짜 너무 고민인데 근데 일단 그 글은 웃길 것 같다. 그러면 혹시 저번에 와서 얘기하셨던 장애 여성의 정체성을 빼고 휠체어 이용자인 것을 빼고 쓰고 싶은 글이나 요즘에 좀 관심 가는 주제는 뭐예요? 너무 어려운데요? 저도 사실은 쓸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면서도 네. 정말 주제가 있을까? 또 제일 고민인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좀 쓰고 싶은 건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저도 정말 그 도파민에 절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심하다고 느껴지고 이건 제가 이미 쓴 주제이기도 한데 근데 제가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불안이 뭔가 내가 어딘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 떠돌아다니면서 뭘 찾고 혹은 쇼츠를 너무 많이 보고 이런 것들 자기를 인디애나에 던지고 약간 이런 게 사실 그 돌려 돌림판도 웬만한 도파민 중독자가 아니면은 할 만한 선택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어떤 교육 과정에서 애들한테 뭘 진짜 공부하고 싶냐를 알려주기보다는 내가 공부를 얼만큼 많이 하냐가 중요한 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그 스터디 플래너 쓰는 거에 엄청 목매던 학생이었거든요. 스터디 플래너? 네. 제때 딱 뭐가 유행했었냐면 그 브랜드 네임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방어주세요. 모트모트 뭐 이런 브랜드에서 스터디 플래너가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되게 새로웠던 게 뭐냐면 옆에 약간 타임 스태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름에 약간 칸칸이 돼 있는 그런 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4시간을 10분 단위로 나눈 그런 표예요.
근데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공부한 시간에 거기다 형광펜을 긋는 거예요. 10분 10분 단위로. 네. 근데 그러면은 한눈에 내가 하루를 어떻게 썼는지가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시간 관리 수단일 수도 있겠죠. 근데 되게 많은 학생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는 강박적으로 거기에 뭔가 채워야 되는 그런 어떤 수험 생활을 계속 했었던 거죠. 그게 되게 좀 어떤 의미로는 좌절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냥 형광펜 끊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내 하루를 사실 그렇게 시각화할 수는 없는데 그게 너무 눈앞에 이렇게 이게 칠해졌냐 아니냐만 나뉘면은 그게 좀 자괴감으로도 분명히 올 수 비거든요. 있겠다. 당연하죠. 네. 빌 수밖에 없지. 깜빡 졸거나 해도 비고 하는데 그렇게 막 채워서 막 14시간 이렇게 막 인증하는 게 되게 유행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시간 강박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되게 호주 갔을 때 많이 내려놨던 경험이 저한테 좋았어서 그 해당 꼭지는 거의 진짜 휠체어 얘기를 안 하고 내가 고등학교 때 어땠고 근데 지금 와서 어떤 걸 내려놓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썼던 글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게 되게 못 쓴 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하던 얘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한테는 좀 엉성하게 보였는데 다른 뭐 편집자님도 그러시고 읽어본 네. 지인도 그렇고 이 글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뭔가 내가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게 되게 좋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국현미에서 지금 전시를 네. 하고 있는데 저는 평론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작가로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감사하고 좋은데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돌봄에 대해서 썼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장애와 완전히 무관하진 않지만 뭔가 돌보는 사람 간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썼는데 요거는 조금 더 깊게 파고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은 이건 장애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다고 하면은 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일방적으로 돕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혹은 그럼 또 어떤 사람 반박을 하죠. 아니야 나도 장애가 있는 사람도 뭐 비장애인을 정서적으로나 네.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면에서 많이 도와라고 반박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말 다 제 말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굳이 그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어도 비장애인한테 어느 정도 돌려줄 수 있을 만큼 쓸모가 있다라는 말로는 그 돌봄을 설명하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보는 거는 그 돌봄 가운데서 막 주고받는 되게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 관계를 만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 되는데 누가 얼만큼 좋냐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작은 모습들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돌봄의 얼굴이라는 글을 한 편 써서 기고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돌봄 얘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제가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 인터뷰를 할 때도 오랜만에 또 그 질문을 받았거든요. 돌봄에 대해서. 나중에 뭐 노후의 돌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예전에는 되게 그걸 막 소명하고 싶어 했거든요. 저도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막 열심히 일을 해서 막 그러면서 어떨 때는 또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아니 뭐 남편이라고 그거 다 돌봐줄 것 같냐 뭐 걔네들이 나중에 빚이라도 지면 그거 다 내 거 되는데 뭐 자식도 뭐 나중에 걔네들 뭐 말짱하냐 막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를 자꾸 비혼자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회가 가진 서로 돌봄의 필요성을 되게 지우는 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결혼할 예정이 없고 나를 부양해줄 자녀는 없겠지만 그것보다 저한테 사실 더 와닿는 거는 어쨌든 나이 드시는 부모님이 있는 기혼 유자녀 가족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을 들으면 결국 이거는 그럼 자식이 노년의 어떤 시민을 돌봐야 된다라는 게 당연하다는 전제에서 오는 질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뭐 비혼자도 그렇고 뭐 장애인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계속 꺼내는 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 거대한 음모다. 진짜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로 돌봄이라는 게. 그래서 얘기하실 때도 맞아 정말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래야 돼라는 어떤 그런 지향성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한테 오는 질문이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겁주기 같은 맞아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답변이 궁금한 게 아니라 너 이렇게 자꾸 트랙에서 나갈 거야? 이런 트랙이 지금 있는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되면은 너를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할 거야. 결국에 그 사람들 듣고 싶은 말은 약간 돌아올게 라는 걸 듣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도 그쵸. 듣고 돌아올게 혹은 그래도 결혼했고 자식도 낳았거나 낳을 예정인 당신이 더 우월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가 듣고 싶거나. 정말 거대한 음모가 맞습니다. 근데 이 진지한 얘기를 하던 와중에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을 때 한쪽이 한쪽을 뭐 도와준다고 얘기하는 거 얘기를 하다가 불현듯 생각난 거지. 얼마 전부터 구루님이 공개 연애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구루님이랑 고등학교 때 연애랑 막 여러 연애와 친구 관계 얘기를 하다가 진짜 열받는다. 같이 다니면은 같이 다닌다는 이유로 막 천사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한참 하시면서 심지어 친구들이 야, 너 지우랑 같이 다니고 되게 너 착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 있었는데 그때 그 착하다고 했던 친구들 나 놀리고 밀치고 도망간다. 휠체어 뺏기 기본. 네, 그래가지고 못돼 처먹은 것들인데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했던 게 불현듯 생각이 나면서 그때 이제 공개 연애를 얼마 전부터 이제 하시는 유튜브에 그게 올라오면서 이번에 어떤 나오는 코멘트 같은 거를 보면서 또 어떤 감상평을 가지실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루님이. 어려워요. 다시는 네. 안 할 거고요. 너무 공개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한 일주일 전에 공개했지만 네. 이제 다시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약간 그래도 2025년인데 좀 여론이 어떤지. 제가 느낀 건 사람들 정말 이성애를 좋아하는구나. 매니아구나. 제가 한동안 정말 모든 어떤 유튜브나 틱톡이나 모든 게 잘 안 됐어요. 대체 방향을 되게 많이 바꾸기도 하고 네. 해서 원래 하던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올린 어떤 연애 릴스가 네. 조회수가 막 200만이 나오면서 약간 유혹이 드는 거죠. 커플 유튜브로 전환을 해야 되나? 하지만 그러고 싶진 않고요. 네. 근데 뭐 좋은 댓글이 많기는 한데 그리고 제가 지금은 되게 안전한 바운더리에 있어요. 왜냐면은 한창 알고리즘 많이 뜰 때는 정말 별의별 이상한 놈들이 다 와서 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전 지금 작고 소중한 조회수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뭐 그냥 축하합니다 해주시고 축하합니다가 좀 웃기긴 한 게 저희가 사귄 지가 3년이 넘었다. 3년 만에 축하합니다. 지금 그렇게 축하할 일은 아니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런 말들이 제일 많고요. 네. 근데 뭐 당연하겠지만 뭐 남자 존나 불쌍하다 이런 댓글들이 막 달리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게 제가 욕을 듣는 거랑 또 저의 소중한 사람이 욕을 듣는 거랑 네. 전혀 별개잖아요. 아마 혼세님도 뭔가 팟캐스트에 그냥 욕 달리는 거랑 게스트 욕하는 거랑 게스트 욕할 때가 제일 화나죠. 그쵸. 느낌이 많이 다를 거. 맞아요. 미안하고 화가 난다기보다는 진짜 좀 미안하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뭐 자주 등장하시진 않을 거지만 이게 조금 뭐 배경 설명을 하자면 네. 제가 정말 시골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사실 군대에 있어요. 이것도 충격 발언. 안 말했거든요, 유튜브에. 그걸 여기 와서 말하는 게 너무 웃기네요. 여긴 너무 좋습니다. 네네네네. 다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아는 척하면서 유튜브 댓글로 달려가시면은 이분 지금 군대에 있다고 비욘세에 와서 얘기했다. 네, 군대에 있는 친구라서 근데 이제 휴가를 다 몰아가지고 그걸 미국 시골에 온 거예요. 와. 근데 거기가 진짜 저희가 얼마나 시골이냐면 네. 공항 가는 버스가 하루에 한 대 있어요. 어떡해. 읍내 가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공항에 와가지고도 막 7시간 기다려서 버스 타고 기숙사까지 온 거였거든요. 네. 제가 보통은 감동을 안 받는 사람인데 네. 꽤나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일상을 올리는 유튜버니까 네. 이 정도의 빅 이벤트 그냥 삭제해버릴 순 없고 그럼요. 한번 올리자 하고 올렸던 거고요. 더 말하고 싶은 것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혼세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계에서 되게 뭔가 남자가 희생하고 뭔가 되게 막 다 해줘야 되고 혹은 다 해주고 있고 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뭔가 다르게 얘기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봐야겠지만 근데 영상보다는 조금 더 제가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글이나 다른 매체로 좀 얘기를 할 수는 있겠다. 근데 영상은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저희를 드러내는 거다 보니까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시는 안 할 것 같다라고 하신 거는 혹시 왜 그러셨는지? 근데 일단은 제 짝꿍이 굉장히 비협조적이어서 갑자기 욕을 하자면 여기서 안 들을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유튜버 여자친구를 만나면 좀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블로그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카고에서 약간 뭐 릴스를 찍다 그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릴스였는데 네. 그렇게 못 맞추시는 거예요. 아유, 상해. 군대에 있는 시간이 길어서 그랬을까요? 또 삐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묘한 기를 느꼈지만 또 마저 찍재요. 네. 갑자기 여기서 왜냐면 욕을 이게 해. 또 찍는 걸 중단하면 또 자기 잘못이 그렇죠. 화낸 게 내 잘못이 되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도 찍어줘야만. 맞아요. 그래서 한 20번을 트라이를 해서 찍었는데 찍고 나중에 브이로그 그 블로그에 썼거든요. 저의 네. 개인 블로그에. 그 친구가 제 블로그를 써줬는데 뭐 여기서 잠깐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뭐 크리에이터 여자친구를 둔 사람으로서 앞으로 여행 중에 어느 정도로 이 일의 분배를 해야 되는지를 잘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댓글들이 다 제 친구들이니까 네. 우진 씨가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댓글밖에는. 쓰실 때 그 기대했던 리액션이 아닐 수 있는데. 그래서 다 제 좋은 대로 됐다. 방금 얘기하신 게 사실은 제가 그 구루님 여행기에서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 싸움이 나거나 분량에 실패했을 때 그거를 포장하지 않고 싸워서 이 뒤는 없습니다. 이러고 끝나 갑자기. 맞아요. 파리에서 루브르 잘 보고 뭐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 그래도 모나리자는 봤다 하다가 이 뒤부터 일행과 싸우게 되어 뭐 뒤는 없습니다. 진짜 그 뒤에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입니다. 싸움을 맡고 있는. 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많이 싸우는 것 같은데 저희가 뭐 거의 싸우지 않고 잘 만나온 포장하자면. 근데 그 시카고랑 파리 여행 중에 안 싸울 수 있으면 그것도 약간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걸어서 한 장 쏘르는 책도 낸 사람으로서 어디 그런 미국이나 유럽 여행 가서 아무 일이 없는 것도 그것도 한번 맞아요. 진단을 해봐야 된다. 그건 누군가는 정말 속이 골고 있을 거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거기서 박장대소하면서 웃었거든요. 마지막에. 다행이다. 이거 진짜 이렇게 끝나네 하면서. 네, 정말 싸워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서 우셨다. 네, 저 울었어요. 혹시 뭐 때문에 싸우셨는지는 좀 얘기하기 어렵겠죠? 책에 다 써버렸어요. 성공개. 네. 비욘세에서 얘기하면 네. 성공개. 창작자의 A는 좀 고통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 네, 있어요. 다 써버리기 때문에 콘텐츠로 뭐 이겨내셔야죠. 어떤 일이었냐면 네. 그러니까 파리가 정말 보셨던 것처럼 너무 맞아요. 힘들었어요. 지하철도 14호선 말고는 다 계단밖에 없는 네. 호선이어서 탈 수가 없고 버스가 있긴 한데 버스는 또 연착이 많이 되고 그래서 정말 저희 3일 동안 그냥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겪었고 그래서 서로 약간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다음 날은 스위스로 가야 됐어요. 네. 근데 그 기차는 놓칠 수 없잖아요. 그쵸, 제가 뭐 그쵸, 놓친다고 스위스까지 굴러갈 수도 없는 일이고 파리에서부터.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전화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막 되게 여행을 알차게 보내시는 분들은 진짜 시간마다 어디를 가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 스위스까지 가는데 리프트가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만 거의 한 1시간을 쓴 거예요. 전화로만. 그게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해 주셨던 그 예약인 거죠? 맞아요. 1시간 얘기한 다음에 됐고 역에 가서 확인해봐라고 했던 그 전화 맞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화낼 힘도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가야 되는구나. 네. 아, 파리는 이런 곳이구나. 하고 이제 또 역으로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 예약이 없다. 네. 라고 해서 저 그때가 한 2시였거든요. 그냥 다음날 스위스 가야 되고 마지막 날인데 역 예약하는 걸로만 하루를 다 보낸 거예요. 근데 뭐 저는 그것도 뭐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 친구는 화가 많이 났었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사실 그쪽도 약간 좀 우리 영어는 못하고 약간 니네 예약 잘 모르겠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시긴 했지만 저는 그 최대한 서비스직한테는 좀 이렇게 짜증난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친구는 조금 더 화를 냈고 근데 그 말도 안 통해서 어차피 화가 소용도 없었고 막 엄청 화를 낸 건 아닌데 짜증이 엄청 나 있다는 건 이제 바디랭귀지로 모두 보이는. 그리고 남자친구분이 얘기하는 어떤 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제가 마음대로 평가하는 것 같긴 하지만 기본 화를 많이 내보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그냥 말할 때 인디애나 놀러 왔을 때 얘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화를 내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런 분들이 화가 정말 많이 날 때 약간 이상하게 뚝딱거리게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뭔가 그런 자기가 드러날 때 또 그걸 못 견디는 마음이 또 넘어와서 거기서 이상한 포인트에서 막 감당하지 못해서 터지게 되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대박. 완전 맞아요. 인프피거든요. 여기서 너무 신상을 많이 공개한다. 미안하다. 네, 인프피인데 그래서 약간 진짜 그렇게 화를 잘 표현을 못하고 오히려 약간 수동공격적이 돼서 제가 맨날 꼽을 준단 말이에요. 이러지 마. 너 지금 수동공격적이야. 막 이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맞고 내가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라고 했어요. 일을 키우지 말아라. 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해결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위기 상황이 되면 갑자기 착
차분해진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어떻게 소통을 해서 나왔는데 이제 둘 다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상태였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무 지금 감정이 안 좋으니까 그냥 내가 해결을 할 테니까 너는 어디 카페나 가서 좀 쉬고 있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막 화가 난 상태인데 제가 막 너는 어디 가 있어 이런 식으로 명령을 했다고 느낀 거죠. 약간 치우는 느낌으로. 네네네. 네. 넌 지금 필요가 없어. 전혀 이런 도움이 식으로. 안 되고 있어. 네. 느낌으로.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왜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렇게 약간 화를 냈고 그 제가 남자가 목소리 높이는 걸 싫어해요. 어디 감히. 어디 담장을 넘냐. 네. 남자 목소리가. 그래서 지금 소리 질렀냐고. 지금 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참 이건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저의 모습인데 네. 서운하게 하면은 눈물이 이렇게 나요. 그 제가 이런 괘씸한라고 생각은 했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죠. 저도 약간 힘들었나 봐요. 거기 그 어떤 파리에서의 그냥 3일 자체가 다 너무 힘들었어서. 아니, 그리고 유튜브 보면은 이미 앞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놀러 고행. 다닌 거 자체가 힘들어요. 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울었고 근데 제가 다행인 건 제가 울면서 할 걸 다 했어요. 제가 울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더 이상 말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뒤에 있었고 그 제가 울고 있으니까 네. 울고 있는 거대한 휠체어를 탄 아시안 장애인이 세상에. 표를 달라. 내가 표가 없다. 네, 프리패스. 네, 그랬더니 네. 이제 줄도 안 세워주고 앞으로 가가지고 제가 막 울면서 표를 구매해서 결국에는 스위스에 잘 갈 수 있었다. 사람들이 이제 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통 관용적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 해결될 때도 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운 게 아니라 그 정도고 뭔가가 좀 쿨타임이 차서 울었을 때는 보통 상황으로 보이지 않았겠다라는. 저의 눈물이 정말 희귀한 눈물이기 때문에 갑자기 딴 얘기가 되나요? 네. 원래 그런 방송이에요. 네. 제가 비욘세 정말 애청자인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이제 혜영 언니랑 나오셨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ADHD 진단 최근은 네. 아니죠? 네. 좀 됐는데 받으시고 한 에피소드 있잖아요. 제가 너무 이제 공감을 하면서 들었는데 저도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네. 제가 제일 크게 했던 어떤 에피소드가 네. 저도 이제 집중을 정말 못하고 이렇게 이 약속 같은 걸 진짜 많이 까먹어요. 그냥 백지예요. 머릿속에 없던 것처럼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제가 제일 크게 했던 실수가 제가 이제 장애 학생으로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신청 기간을 까먹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많지. 왜냐면 저는 진단 받았거든요, 최근에. 정말요? 그런 거 너무 많아. 진짜 많잖아요. 예술인 지원금 어쩌고 절대 못해요. 한 번도 받은 적이 또 없습니다. 웃긴 게 신청일이 만약에 18일 뭐 6시까지다. 그러면 8시에 갑자기 생각나요. 정말 그 전까지는 없는 것처럼 맞아요. 기억이 나다가 갑자기 송곳처럼 딱 떠오르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던 때. 이런 때가 진짜 많은데. 그리고 신청 기간 내에도 생각이 날 때는 있는데 절대 신청 안 기간 하죠. 18일까지다 그러면 17쯤 하면 되지. 절대 안 하죠. 라고 절대 안 생각해요. 하죠. 그래놓고 무조건 까먹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화장학금 놓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용돈 안 받는데 엄마가 등록금은 내주시고 계셨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아닌데. 그래서 계속 카톡을 했었거든요. 저를 네. 아시니까 매일매일 신청했니? 신청했는데 내일 할게 이렇게 하다가 결국 까먹고 제가 굉장한 자괴감에 빠졌었는데 이거 알려야 되니까 엄마한테 페이스톡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사죄하는 마음으로 네. 핸드폰을 세워놓고 엄마라고 했는데 엄마가 어머, 한 방에 아셨구나. 라고 한 거예요. 그 제가 거기서 네. 울었어요. 어머. 눈물을 무기로 자주 쓰시네, 지금 보니까. 아니 근데 정말 제가 1년에 한 번 울까 말까인데 네. 그때 운 거죠. 그러니까 너무 중대한 걸 놓치긴 했어요, 근데. 그래서 눈물이 팍 터졌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일단 알았어 이러고 넘어갔었거든요. 갑자기 그 눈물로 해결한 게 또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니가 그 전화 연결을 하자마자 아마 느끼셨나 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냥 똑같이 사람이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앉아있는 썸네일일 뿐인데 이제 어떤 게 쇼핑하울이고 어떤 게 사과인지 공개 사과합니다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구도나 어떤 척추를 펴고 그러니까요. 앉은 자세 같은 걸로 아시지 않았겠나. 그러니까요. 제가 워낙 그런 일들 많았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그때도 이제 1년에 한 번 우는 저의 눈물을 보여줬더니 엄마가 제가 운 걸 본 게 진짜 한 5년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네. 제가 선빵을 날린 거죠. 말하기도 전에. 네. 그래서 막
놓쳤어 미안해 이러면서 음. 오니까 엄마가 일단 알겠다 일단 하고 전화를 알겠다. 끊었던. 그래서 가끔은 도움이 된다. 눈물이. 그러면은 유학할 때 사실 되게 우울하고 이런 무드들이 있잖아요. 그때 힘들어서 울었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어요? 네. 그 친구들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엄마 보고 싶어서 울고. 저는 그 영상을 보고서도 울 뻔했는데. 진짜요? 남자친구 귀국하실 때라든가. 진짜요? 감동. 네. 제가 잘 했구나. 네, 너무 잔잔하게 우울해가지고 미스트처럼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 듣는 후기 네.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네 저는 전혀 울지 않았고 심지어 그분 가실 때도 전혀 한 방울도 눈물이 나지 않아서 저는 사실 눈물 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래야 콘텐츠적으로 영상으로 너무 필요하지. 콘텐츠를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제가 안 울더라고요. 나중에 그냥 영화라도 보면서 그냥 오디오 덮어가지고 섞어서 썼어야 되는데. 인공눈물 가져갔어야 되는데. 네. 저도 아쉬웠다. 그 남자친구분 막 만나서 놀러 다니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저도 원거리 연애를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 누구랑도 연애하고 있지 않은데도 공항만 가도 조금 우울해요. 그 무드가 생각이 나요. 저도 항상 유럽, 한국, 일본, 한국, 뭐 유럽, 한국 이런 식이었어서 그래서 아마 보면서 과몰입을 되게 많이 했나 봐요. 이게 진짜 장거리 연애 하시는 분들이 공감된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장거리 연애 하는 것도 물론 구루님은 케이스가 워낙에 오래 연애하다가 가신 거기 때문에 케이스가 다르지만 저는 그것도 되게 도파민 중독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애로는 안 되고 어떤 역경, 시련 만나가지고도 막 불같이 싸우다가 뭐 하다가 막 얘가 내일 가면 어떡하지 막 화낸 것도 미안했다고 울고불고 갑자기 뭐 내일 모레면 귀국해야 되는데 굳이 싸워서 나는 집에 가네 마네 막 야밤에 캐리어를 싸고 그 난리를 치고서도 또 보고 싶다고 난리를 치다가 다음엔 다시는 장거리 연애 안 해 했다가 그 다음에 또 하고 이것도 이제 도파민 중독자들의 선택이 아닌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여행으로는 베트남, 대만, 맞아요. 프랑스, 스위스, 뭐 유학까지 다 치면 뭐 호주, 미국, 네. 또 어디 가보셨죠? 홍콩, 마카오, 일본 한 그 정도 간 것 같아요. 갔던 데 중에 어디가 제일 괜찮으셨어요? 저의 이제 꿈의 나라는 호주. 호주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일단 날씨가 너무 좋고요. 그치. 진짜 제가 그렇게까지 날씨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인디애나 갔을 때 아주 우울했고. 영국분 청취자분들 계시면 죄송하지만 약간 영국 느낌이 정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해가 정말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우울했는데 반대로 호주는 이제 항상 해가 거의 정말 쨍쨍하게 떠 있기 때문에 물론 호주도 도시마다 다르겠지만 네. 브리즈번 이런 곳은 정말 온화한 날씨, 정말 더운 날씨 이것밖에 없어서 네.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뭐 저는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되게 또 외향적인 편이어서 막 스몰 토크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 막 누가 모르는 사람 말 걸면 되게 기쁘게 반응하고. 저는 그 계란찜 만들어서 일본 유학생 주실 때 굳이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아니 그 친구가 약간 혼자 있길래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막 이렇게 먹여주고 막 하는 거 좋아해서. 근데 호주는 진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일단 덥고 날씨가 좋으니까 다들 너무 해피하고 이래서 막 되게 스몰 토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너무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다 보니까 뭐 서핑도 했었고 맞아. 네, 키퍼 갔을 때도 진짜 저 완전 연예인이었거든요. 키퍼에서 막 왜냐면은 제 휠체어가 엄청 반딱반딱 컬러풀했었고 그쵸. 제가 막 원피스도 막 무지개 드레스 입고 갔었거든요. 그쵸. 거기에 이제 동양인이고. 그니까요. 네. 막 메이크업도 막 이상하게 했어. 그쵸. 그리고 또 휠체어도 또 휠구 얼마나 열심히 또 하셔가지고. 그래서 막 진짜 5분에 한 번씩 막 네 휠체어 죽인다 막 이런 말 듣고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호주는 정말 꿈만 같은 나라고 저한테는 기회가 된다면 계속 다시 가고 싶은.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와서 얘기하면서 이제 유튜브에서는 안 나왔던 주제다 보니까 그냥 제가 혼자 듣다가 이런 게 약간 다르고 흥미로운 부분이다라고 느꼈던 거는 저는 외국에 나가서 한 번씩 힘들 때가 내가 튄다는 걸 인지할 때. 왜냐면 그냥 서울 이렇게 지나갈 때는 아무도 저를 쳐다볼 일이 특별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어디 여행 가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냥 사람이 한 번 더 쳐다본다거나
내가 여기에서 외모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게 평소에 그냥 뭐 기분 좋고 컨디션 좋을 때는 상관이 없고 그냥 그런 게 어떨 땐 즐거울 때도 있고 이런데 대부분은 그게 좀 약간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랑 비슷하다. 옆에 커피 같은 걸 마실 때도 서울에서는 옆 테이블 앉아 있는 사람이랑 나랑 별로 그렇게 크게 차별점이 없고 다른 점이 없다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어느 가게를 가나 내가 다르다는 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인지하는 것 같은 눈빛이 있거나 그럴 때 그게 어떨 때는 되게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뭐 유럽권이나 서구권에 갔을 때는 일본 이런 데 갈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느끼고 그리고 또 이게 그냥 동양인인 거랑 동양인 여성일 때가 또 다르니까 다르죠. 그걸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느껴서 내가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쳐다보는 것 자체가 너무 생소한 경험이어서 힘들다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근데 오늘 구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튀는 거는 그냥 늘 있는 일인데 우호적으로 내가 슈퍼스타가 되느냐 맞죠. 아니냐의 구분 정도가 있으신가 보다라는 너무 신기해요. 네. 왜냐면 저는 정확히 반대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빤히 쳐다보는 것들이 이미 저는 한국에서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어떤 다른 외모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덜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쳐다보는 건 당연히 쳐다보는 건데 네. 오히려 한국보다 덜 쳐다본다고 느끼고 그래서 되게 시선에서 자유롭다고 항상 느끼거든요. 그렇구나. 진짜 많이 쳐다보나 봐요 한국에서. 네. 제가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귀국했잖아요. 네. 딱 오자마자 네. 아, 나 한국에 왔다. 인천공항 이제 모두가 날 나오면서부터 바라봐. 방탄소년단 귀국 이런 느낌. 정말 모두가 절 바라보고 그렇구나.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네. 저는 막 싫어하는 건 아닌데 정말 이제 가끔 못 숨기실 때가 있어요, 시선을. 그럴 때 이제 아, 나 한국에 왔어. 진짜 많이 보시는구나. 너무 많이. 그러니까 제가 늘 느껴서 못 느꼈었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막 친구들이나 이렇게 뭐 사귀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혼자 다닐 때는 네. 옆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아서 누가 쳐다보는 일이 전혀 없는데 네. 너랑 다니면 진짜 많이 쳐다본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 이랬어요. 진짜 저는 못 느낄 정도로 원래부터 많이 쳐다봤기 때문에 네네네. 이 슈퍼스타의 자세가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지, 이미. 그렇지, 그렇지. 뭐 날 쳐다보는 건 당연하다. 나는 뭐 그 내추럴본인데. 어쨌든 그래서 갔다 오니까 4개월 동안 쳐다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쳐다보거나 혹은 뭐 휠자탕에 그렇게 뭐 희한하진 않아서 그냥 슬쩍 보고 휠체어네 이러고 많은 시선들만 느꼈다가 딱 한국에 오는 순간 정말 오랜만에 날 쳐다보고 있어. 휠체어. 나 지금 굉장히 쳐다보면 당해지고 있어.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묘하게 구분할 수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막 와 대박 휠체어를 타서 장애인이야 라고 쳐다보는 눈빛이랑 유튜버다. 그냥 저 동양인이 다 다르지 않아요? 감지할 달라요.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다릅니다. 근데 아까 했던 얘기랑도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마 그 파리에서 울고불고 그 모두의 스트레스가 됐던 그 상황이라는 것도 당연히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근데 담당자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자꾸 시간이 지체되고 하는 경험에 대한 그 분노의 역치 자체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달라요. 왜냐면 저는 이제 한 번씩 유튜브를 보다가 뭐야 열받네 하는데 됐으니까 오케이입니다 이러고 지나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도 해외여행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처음 갔을 때는 누가 봐도 막 동양인이라고 다르게 대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되게 많았다가 왔다 갔다를 하다 보면은 됐고 내 하루는 너무 소중하고 이거는 그런 거고 다음 걸 하면 된다가 조금씩 바뀌는 거를 느끼는데 아마 그 온도차에서 오는 그 분노의 감각이 달라서 힘든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제가 진짜 책에도 정확히 그렇게 썼는데 네. 저는 평온했던 이유는 뭐 이게 파리라고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이런 불쾌한 일은 어디서나 있었고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기다리자 약간 이거였다면 네. 또 같이 간 친구는 사실 제가 아니었으면 제 네. 탓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가로막힐 일이 전혀 없는 거죠 파리 안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왜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는지 왜 여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이런 걸 되게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또 어느 순간 되게 무뎌지기도 하잖아요. 이게 분명히 부당한
일이고 이걸 겪는 것 자체가 되게 차별적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됐으니까 뭐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결론은 감사합니다. 네,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데 아니야 이건 화내도 되는 일이야를 알려주는 것 같아서 되게 평소에는 그걸 좋아했었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제가 해결할 수가 전혀 없는 상황에 놓여지니까 약간 불가항력적이라 보니까 그게 좀 되게 힘들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뭐 튀어나오는 순간이 있었겠죠. 뭔가 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부당함에 같이 분노하는 엘라이로서의 자아로 그 남자친구분이 보일 때가 있고 화내는 남자 있죠. 데코보코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럴 수가 있다. 제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화내는 남자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지금 때문에 분노하는 남자처럼 굴고 있어? 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약간 그것도 느꼈어요. 서비스직한테 되게 저는 계속 예의 바르게 하려는 것과 맞아. 근데 뭔가 어떤 남성 고객이 그런다라고 했을 때 너는 왜 그렇게 분노를 쉽게 표현할 수 있지? 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분노를 표현하더라도 뭐 안전할 거라는 그게 있는 사람들이나 할 법한 게 아니냐라고 느낄 수 있지. 그 순간에는. 그렇죠. 저는 되게 잘하거든요. 하루 그럴 이틀 필요가 지금 없어도 되는데도 되게 잘합니다. 다 각자 다르게 소수자성을 갖고 있고 약자성을 갖고 있는데 저도 제가 안 갖고 있는 약자성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부당한 상황에 부딪히잖아요. 예를 들면 구루님이랑 어디를 갔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지체장애인에 대한 되게 부당한 상황이다를 겪거나 아니면 퀴어인 친구랑 같이 어디를 가는데 이 사람이 퀴어라서 겪는 일 아니면 인종 때문에 겪는 일을 겪을 때 당연히 이거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눴고 내가 이거를 분노한다는 것을 알아서 그 친구가 그래도 얘는 제정신이구나라고 인정해준 부분이 있다고 느껴가지고 막 화를 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어디까지 유난 떠는 게 적정선인가를 어렵죠. 이것 좀 약간 내가 너무 오버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 가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와 얘보다 그래도 내가 두세 배는 길길이 날뛸 수 있는 왜냐면 나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약자가 아니니까 내가 기득권이니까 그 중간 어디에서 괜히 이제 집에 터덜터덜 돌아오면서 약간 오버한 것 같은데 오버였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죠. 그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연습이 어렵죠. 진짜 많이 필요하고 뭐 어떻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장애인이면서도 다른 장애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 이제 안내견 데리고 다니는 언니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었는데 거기가 심지어 제 단골집이었어요. 네. 근데 사장님이 보자마자 걔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니는 워낙 많이 겪었으니까 안내견들은 그렇게 들으면 못 들어가는 줄 알고 막 돌아갈 준비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도 막 그렇게 유순한 편은 아니어서 사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안내견 들어가도 돼요. 말을 했는데 계속 이제 막 안 좋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단골이기도 하고 하니까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거 벌금 3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제가 뭔가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협박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엄청 화가 나신 거죠. 어머. 남 사장님은 그러셨는데 여자 사장님은 약간 눈치를 보시고 이제 상황을 파악하시고 저희를 안쪽 자리에 안내해 주시긴 했어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저도 이제 곱창 먹으면서 계속 내가 그 벌금 얘기까지 좀 오버였나? 그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들이? 당연한 얘긴데? 당사자도 아닌데 너무 내가 나댔나? 그 당사자는 또 안 얘기하면 내가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사실 벌금 300만이 되게 친절한 설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벌금이고 나발이고 이거 안 되는 건데 모르셨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사장님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는 느낌으로 그래도 벌금 300이면 그래요? 그러니까요 사장님 이거 진짜 큰일 나요. 그러니까요. 이렇게도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친절한 건데 사실 그분이 발끈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지 설명 자체는. 그래서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내 일이 아닌 것에 나선다는 것이 굉장히 친절하고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면서도 동시에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쵸.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제가 사실은 구루님 콘텐츠 보면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가지고 제가 그 전자레인지용 실리만 찜기를 되게 잘 써요. 너무 매니아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감자 버터 넣어서 쪄먹는 거랑 맛있겠다. 계란찜 정도에 해먹는데 호주랑 미국 갔다 오신 거 보니까 그걸 되게 잘 쓰시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그래서 레시피 몇 개를 추천받아서 소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진짜 잘 쓰고 있는데요. 네. 저도 막 요리다운 요리를 많이 하진 않는데 일단 라면 끓여 먹기도 되게 좋아요. 거기. 그거에 라면 끓일 수 있어요? 네. 그럴걸요? 오. 왜냐면은 이제 전자레인지 하면 좀 더 꼬들꼬들하게 되니까.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그렇게도 많이 쓰고 제가 최대한 육류 전시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제일 그래도 많이 먹는 거는 이제 배추랑 얇게 저민 고기를 네. 층층이 쌓아서 후추 뿌려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 어쨌든 기름은 많이 없고 네. 그런 담백하게 먹기 좋고. 네, 속이 편하고. 저는 거기다가 진짜 왜냐면 냄비를 쓸 일이 많이 없어서 막 파스타 불려가지고 네. 파스타 해 먹기도 하고. 어디 거 쓰세요? 해외에서 사셨어요? 엄마가 사줬어요. 그 빨간 거. 혹시 집에 가시면 한번 찍어 보내주실 수 있는지. 저는 그 실리만 찜기 한 요만한 건데 구루님께 되게 넓고 좋아가지고 좋아요. 저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별거 다 써요 거기다가. 네. 공동생활하는 기숙사나 이런 데 쓰기도 되게 좋고. 네, 불 안 써도 되니까 되게 좋고 뭐 인스턴트 같은 거 데워 먹기도 좋고. 냄새가 좀 배는 게 흠이어서 제가 뭔가 좀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양배추 샀어야 되는데 양상추를 사서 거기다가 또 약간 이상한 걸 넣어서 돌렸더니 냄새가 안 빠져가지고. 근데 그게 첫 요리였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냥 계속 냄새 나는 채로 브라우니 담아 먹고 그 냄새 나는 브라우니 먹고 이런 식으로 되었다. 김치통 냄새 안 빠지듯이. 실리콘도 약간 그런 변색이나 이런 건 조금씩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주의하시길. 냄새 나는 건 돌리지 마시길. 저도 요즘에 파스타 쿠커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진짜 바쁜 사람들한테 최고인 것 같아요. 파스타가 진짜 은근 간단하고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파스타 쿠커도 추천입니다. 그리고 팽이버섯 돌려 먹으면 맛있겠다. 저는 감자는 그냥 감자를 까서 잘라서 그냥 넣고 버터 하나 넣고 소금 후추 넣고 전자레인지 찜기로 돌린 다음에 버터 녹으면 그냥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안 해봤어요. 해볼게요. 네, 그래서 그냥 생 그 재료 다 넣고 돌리면 되는 거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팔더라고요. 실리콘 지퍼백. 맞아요. 저도 너무 사고 싶어요. 진짜 그거 요즘에 릴스에 엄청 뜨던데요. 그니까요. 그래서 막 뭐 다 5만 가지 다 얼려놓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리고 그 실리콘 지퍼백은 가방에 넣는 게 좋던데. 그래서 가방에 그냥 쏙 넣었다가 이동할 때 사실 한 손에 들고 이렇게 먹어도 식사할 때 먹을 수 있어서 중간에 막 애매하게 시간 뜨고 막 이럴 때 그냥 호다다닥 먹고 싶은 분들은 도시락처럼 그냥 그거 통째로 넣을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똑똑하다 사람들. 네, 그래서 밀프렙처럼 그거를 전날 막 해가지고 전자레인지 띵 돌린 다음에 가져가서 먹거나 뭐 학교 도서관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 재료째로 갖고 와가지고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서 이렇게 드시던데요. 너무 좋은데요? 네. 공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구루님과 전자레인지 요리 레시피로 끝나는 이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그쵸. 제가 진짜 음식에 너무 집착하게 돼가지고 미국 갔다 와서 정말 왜 미국 사람들은 이거 비하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차별 발언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음식에 진심이 아닌지. 그러니까요. 정말 열정이 화가 나요. 아침도 아니고 점심은 막 크래커 먹고 진짜 그렇게 먹는 거예요. 맞아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 다 참아도 밥을 그렇게 먹는 거 참을 수가 없어서. 아니 무슨 그 미국 관련된 걸 막 이렇게 봤더니 미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릴스 추천이 저한테 막 뜨기 시작하는데 한국 급식 릴스가 막 뜨는 거예요. 막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막 이런 메뉴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냥 약간 뭐 제육에 계란찜 뭐 멸치볶음 뭐 이런 건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댓글에 이렇게 뭐 미슐랭처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 뭐 3가지 4가지에 뭐 아무것도 정크푸드가 없다 이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것들을 먹고 있는지. 그냥 돌아와서 역컬처 쇼크를 당해가지고 이렇게나 재료가 많고 다양한 걸 먹을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제가 유일하게 기숙사에서 뭘 자꾸 해먹는 애였어요. 한국에 오면 제가 제일 적게 먹는 애거든요. 대충 먹고. 그쵸. 저는 진짜 외국에서는 막 뭐 돌려 먹고 구워 먹고 막 볶아 먹고 이랬는데 다 진짜 그냥 막 피자 먹고 도넛 먹고 아침으로 도넛 먹고. 와, 못 먹지. 저는 진짜 못 먹어요. 아니 그리고 한식은 한국에서 많이 안 해 먹는 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게 한식은 손이 너무 많이 가요. 근데 손이 너무 가도 외국 가면 이거라도 해야 된다. 진짜 맞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냥 간장 계란밥 같은 걸 요리로 취급하지 않잖아요. 엄마들은 너무 훌륭한 요리고 그래서 그거라도 하게 되는. 그건 정말 부분이 있죠. 영양식입니다. 그럼요. 단백질도 있고. 갑자기 이렇게 미국 욕으로 끝나는. 아니 뭐 더 분발하시라 이런 거지. 그러니까요. 영양 좀 균형을 생각해서 음식을 소중히 여겨주시라. 안주하지 마시라. 지금 어떤 식생활에 안주하지 마시라. 진짜. 알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1시간 25분이 가서 지금 너무 어이가 없는. 제가 3년 전에도 이렇게 말하고 끝났던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무리 그래도 조금 기대치가 있는데 이렇게 휠체어 타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해도 되는가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구루님 유튜브에 너무 잘 정리돼 있어요. 많이 놀러와 주세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고요. 네. 왜냐면은 제가 뭐 해외 생활 길게 한 건 아니지만 네. 왜 해외에 계신 분들이 팟캐스트를 이렇게 많이 듣는지를 너무 이해하게 됐거든요. 생각보다 내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하루 종일 뭔가 이렇게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 센서를 작동시키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 엄청 피곤한 일이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저도 막 집에 기숙사에 방에 돌아오면은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찾게 되는 게 팟캐스트더라고요. 한국말 하는 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뭔가 이렇게 머리를 한 번 더 굴리지 않아도 네. 그냥 마음속으로 이해되는 말이 있다는 게. 맞아. 정말 그 뇌에 힘준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 게 친구들끼리 그래도 얘가 뭐 영어는 어느 정도 하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냥 잠깐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대화를 못 따라잡게 되는데 맞아요. 그때 친구들이 그치 민지야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했었는데 우리 방금 바로 옆에서 얘기했잖아 하면은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미안해 뇌에 힘을 안 줘서 못 알아들었어.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 진짜 있죠. 힘을 딱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진짜 팟캐스트 많이 들었고 네. 비욘세가 당연히 그 중에 하나였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그 교환학생 얘기도 좀 많이 못했고 이제 좀 있으면 여름휴가 시즌이 또 오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 불러주십시오. 네, 맛집 얘기 이런 거 좀 하나도 못해가지고 납작복숭아 이런 얘기도 하나도 못해가지고 맛있겠다. 네, 그런 얘기 하러 다음에 한번 또 나오시면 좋겠어요. 뭐 또 내일 나와라 하셔도 네, 저도 그게 계획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쵸. 언제든 뭐 저희 뭐 도움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구루님 너무 뵈가지고 계속 이분은 어디에 있는 거야? 무슨 스크롤을 올리다가 그때 장학금 얘기하신 것처럼 인스타 글 올라오자마자 섭외해야겠다. 근데 지금 너무 새벽 2시니까 내일 얘기해야지 라고 하다가 마침 내일이 비는걸? 이러고 해가지고 그제서야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는데 이렇게 호다다닥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어느 감사드리고. 시간에서든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도시의 무드 때문에 약간 그런 시네마틱한 컨셉을 하신 것도 없지 않겠지만 저는 그 시리즈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돌아오실 때 한국에서는 그럼 이제 이거를 못 보나? 이건 좀 시즌2로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감사합니다. 바람을 좀 공개적으로 얘기해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가셔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하시면은 거의 다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한번 또 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의 최애는 파리 여행기입니다. 그 혼돈의 파리 여행기. 혼돈의 파리 여행기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루님은 이만 보내드리고 혹시 구루님한테 이런 얘기 좀 길게 유튜브 분량으로 못 듣는 얘기 중에 구루님이랑 이런 얘기 나눠주세요 하는 거 있으시면 저희 또 제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